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테크 시리즈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 오를까 내릴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릅니다, 내립니다. 지금 사도 되냐? 지금 사면 안 되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어리석은 질문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MBC 구해줘 홈즈에 나갔을 때 오를까 내릴까라고 하는 질문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를까 내릴까가 왜 어리석은 질문일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야 되겠죠. 우리 필쌤TV 구독을 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를까 내릴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를까 상대적으로 내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오를까요? 주식 가격 오를까요?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가격이거든요. 절대 가격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5천만 원 올랐다고 아무리 박수치고 좋아해봐야 길 건너 아파트가 1억 올랐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5천만 원 떨어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오를까를 늘 생각해야 된다. 자, 지금 사야 되나? 어디에 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제가 말했더니 당시에 구해줘 홈즈의 많은 MC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이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고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수익률을 요구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굉장히 달라지고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바뀔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 디테일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집 샀던 얘기 그리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원조 영끌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황현희 씨는 저한테 영끌계의 시조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끌계의 암모나이트다.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집 산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그래도 뭐 되게 좋은 지역에 집을 사서 집 많이 올랐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왜냐하면 20년 전에 산 가격보다야 당연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 사이에 내가 좀 투여한 자본은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집 살 때 취득세 냈죠. 두 번째, 20년 동안 매년 7월과 9월에 보유세가 날라옵니다. 건물분, 토지분. 그거에 대해서 2번 내야 돼요. 그래서 보유세를 20년간 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부세를 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고가주택으로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뭐 종부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종부세도 좀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이 집을 사면서 엄청나게 영끌을 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제 자본이 있어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출을 땡겼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냈겠죠. 이자 금액. 그 다음에 이 집을 팔았으면 상관없는데 이 집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이사를 2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럼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동안에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야 지금 뭐 그때보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 워낙 많이 올랐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손해 난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야,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만큼의 대단한 수익은 없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이자,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다 계산해 보니까 그 집값 오른 것만큼 그 안에 집에다가 돈을 투여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집을 샀던 2005년 6월부터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집에다 투자했던 금액을 고스란히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계산해 보니까 2005년 6월 달에 1191포인트였던 것이 3월 17일 기준으로 5638이니까 수익률이 373%입니다. 와,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미국 주식이 대중화된 거는 2020년부터니까 뭐 그때 투자를 할 수 있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뭐 쉽진 않았겠지만 투자한 사람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2005년 6월 제가 집을 사지 않고 그동안 이 집에다가 쏟아부었던 수많은 부대 비용들을 주식시장에 넣었다라고 하면 373%를 고스란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 6억이라고 하는 돈을 2005년 6월에 정확하게 쏟아부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 투자를 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373%의 투자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수익률을 오롯이 우리가 먹지 못했느냐, 왜 자수성가형 부자는 주택으로 부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4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첫째는 원금 규모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몇 억씩 집어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집에는 몇 억씩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변동성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또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주식도 부동산도 변동성이 발생을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 원금 자체가 규모 자체가 주식보다는 훨씬 컸지만 변동성은 반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우 적었다. 급격한 하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대부분 회복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의 문제. 좀 전에 이제 집산 얘기 말씀드렸는데 20년 정도를 제가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만 봤다면 어땠을까요? 장기 투자를 절대 못했겠죠. 올랐을 때 팔까 이런 고민,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겠죠. 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활동기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활동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또 이사를 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또 차를 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 대주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집에 투자한 금액만큼, 그중에서 전세 자금만큼은 어딘가에 사용돼야 되는 사용 가치죠. 내가 꼭 이 집을 안 사더라도 어딘가 그 정도의 돈은 전세 자금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동시에 있는 그런 자산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는 세 가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소득과 시간과 수익률의 함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쓰고 묶어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비결, 왜 올랐느냐 내렸느냐 지금 사도 되냐 지금 사면 안 되냐가 어리석인 질문이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상대적 가치를 봐야 되지만 결국 핵심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에 덧붙여서 바로 이 효과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뭔가 단단히 묶여있는 느낌인데 바로 바인딩, 묶임 효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어떠한 것이든 의미 있는 금액이 어딘가에 오랫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묶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는 묶임 효과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재테크에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무리해서 안 사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왜 말씀드렸냐면 집값은 과거만큼 안 올라간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죠? 지금 현재 한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정도 수준, 지금 2.7% 정도 되는 수준의 이상을 집값이 올라가기 어렵다. 제가 지금 묶임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어딘가에 그렇게 의미 있고 큰 돈을 오랫동안 묶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묶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집을 사지 않고 그 20년간 투여됐던 6억을 S&P 500이라든지 또는 저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을 샀던 것보다는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자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집을 안 샀다면 그 금액을 고스란히 그대로 저축이나 투자를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을 사지 않았다면 그 집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자와 원금과 거기에 부대 비용 관련된 금액을 나는 고스란히 저축과 투자를 했을까? 바로 이게 묶임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묶임 효과는 다시 말해서 강제 저축 효과다라는 겁니다. 강제 저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저축이 중요하다. 우리 필쌤TV를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것을 스스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강제 저축 효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신혼부부의 가구 소득은 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월 500인데 어떻게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살까라고 봤더니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와, 잘 됐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임대 아파트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강남에 살아보니까 좋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이 얼마냐 봤더니 2억이에요. 월세가 얼마냐 봤더니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11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자기는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살아보고 아직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긴 하지만 살다 보니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부가 지금 현재 무저축입니다. 500만 원을 한 푼도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 이자와 원금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갚았다면 마이너스를 내지 않는다면 그게 저축의 효과로 돌아오지만 지금 이제 전세 2억도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에 약간의 또 대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남에 지금 너무 좋아요 라고 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월소득이 500인데 그리고 저축을 지금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 110만 원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내면서 이게 과연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이분이 계속 여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걱정이 들더라. 본인들도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를 살까요? 내 집을 마련할까요? 물론 영끌계의 시조세, 영끌계의 암모나이트로서 영끌을 제가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84제곱미터 중위가격 아파트 11억 정도가 되는 아파트 적어도 2억 이상 대출을 받고 사는 것은 약간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5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열심히 갚으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안 사는 게 낫대 라고 생각하면서 전세금 대출로 전세를 계속 산다면 당연히 이자 부분은 절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묶임 효과, 강제 저축 효과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의 말 중에서 강제로 오래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오래한 투자, 강제로 오래한 저축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겠죠. 강제로 오래한 빚 갚기 굉장히 좋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임 효과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살까요 말까요? 너무 무리한 투자로 영끌을 통해서 그 부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잘못된 성급한 영끌 투자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왜 안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묶임 효과, 바로 강제 저축 효과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태도와 자세로 정말 강제 저축 효과, 묶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